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나 운송과 같은 물류 산업입니다. 오늘은 진흥화되는 K물류 산업과 그들이 마주한 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 이후 물동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에 있었습니다. 먼저 고영욱 기자입니다. 국내 한 물류기업의 허브 터미널입니다. 택배 상자들이 크기와 목적지에 따라 자동으로 쉴 새 없이 분류됩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 물류센터는 초당 18개, 하루 160만 개의 택배 상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택배 물동량이 20% 이상 늘어났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상품을 최적의 운송 경로로 실어보내는 건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물류 창고의 모습을 보는 것도 머지않았습니다. 몇몇 국내 물류 기업과 ICT 기업이 손잡고 1, 2년 내 상용화할 서비스들입니다. 앞으로는 결국은 물류든 배송이든 물류 창고든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서 복잡한 서비스를 24시간 서비스함으로써 비용도 떨어뜨리고 새로운 서비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지만 해외 물류 선진국들은 한 발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자율 화물차 전용 도로를 만들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감 계약부터 정상까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해외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들고 국내를 공략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국내 몇몇 기업을 뺀 99%의 육상물류 사업자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같은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가려진 지나친 수수료 인하 경쟁과 과로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정할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K물류 산업, 나름의 혁신을 해나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K물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K물류라고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 택배, 가깝게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훨씬 좀 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마주하게 되는 분이 바로 택배 기사 분이다 보니까 물류의 가장 끝단인 육상물류, 택배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상 이 물건을 받기까지는 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바닷길 혹은 하늘길을 통해서 이 상품이 한국에 와야만 우리 집 앞까지 육상물류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상당수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완제품은 국내산일지라도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여러 곳에서 오고 있는데요. 세계화 시대에 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적인 물류가 가장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임에도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섬나라적 특성을 갖고 있죠. 여기에 적은 인구 특성상 내수 소비보다는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수출 지향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역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류를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육지로 연결된 곳은 북한밖에 없으니까 바닷길과 하늘길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먼저 하늘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은 사실 사람을 잘 실어나르지 못하고 네. 물건 실어나르는 건 요즘 영향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 계속 일상을 유지하려면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물류, 항공 운송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방역 물품 수송이나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빠르게 날라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닷길로 가는 것보단 하늘길로 가는 게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속성과 정시성이 요구되는 이런 상품들이 항공 운송을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나 무선 통신기기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그리고 의약품이나 배터리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품들이 항공 수송을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이 항공 화물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지금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우리 경쟁력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
순위를 보면 5위에 해당이 되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23위 정도 됩니다. 이 5위가 어떤 수준인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화물 전문기업 페덱스 다음으로 높은 거고요. 또 UPS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총 43개국 121개 도시를 취항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보여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온도 조절 컨테이너만 10,000개, 그리고 90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온도 조절 창고가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 운송, 여기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의약품 수송은 이 인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급한 의약품 수송 표준이라는 건데요. 이게 있는 곳이 항공사 중에서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18곳뿐인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두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한다고 한다면 규모는 커지는 건데 동시에 그렇죠. 인증을 보유한 항공사가 한국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항공 물류 분야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항공은 네트워크 산업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 우리 글로벌 항공 수송량이 5위, 지금 현재 세계 5위인데 이게 또 3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사실상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링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통합이 되면 기간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행운의 어떤 그런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정부가 대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선 합리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화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하늘길은 꽤 선전하고 있고 앞으로 또 기회가 더 온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바닷길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무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바닷길인데요. 예. 우리 수출입의 대부분 99.8%가 이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운송이 됩니다. 거의 전부군요. 예. 예. 아무래도 비행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고 또 비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주 무역의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역의 심장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우리 해운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파산 이후에 한국 화물만 운임이 상승을 하는 그런 한국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 운임료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컨테이너 우리 항공만 운임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변함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화주들이 일본 화주들에 비해서 연간 1조 4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런 추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한진해운 파산으로 가장 좀 아쉬움이 큰 거는 지난 40년간 우리가 구축해 왔던 그 세계 168개 항만에 깔아놓은 물류망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무역을 보장하는 근간이었던 물류망이 사라지면서 세계 5위였던 해운업의 경쟁력도 상실한 건데요. 글로벌 선사들은 M&A와 서로의 노선과 선박의 화물을 나눠 싣는 폐쇄적 네트워크인 해운 동맹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한 반면 우리 국내 선사는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해운 동맹이 2M, 오션 얼라이언스, 디 얼라이언스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들이 미국과 유럽의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만 각각 82%, 99%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즉, 이 세 개 해운 동맹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현대상선인 HMM 또한 올해 4월 겨우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고 합류를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합류하지 못해서 장기간 적자의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예, 화물의 거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오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 국적 선사가 오히려 밀리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해운 물류 쪽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국적 원양 선사 전체 선봉량 순위가 세계 7위에서 13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 간신히 10위로 턱걸이를 좀 했는데 네. 선봉량 기준으로 보면 더 열악한데요. 3%에 불과해서
갈 길이 아주 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선봉량이라는 게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보내는 화물은 뭐 다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준이긴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네.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사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 선봉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예. 국내 수출 기업들의 외국 선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외국 선사들이 중국 화물만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 물량만으로도 배가 가득 차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건데요. 이때 외국 선사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선박을 수배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 택시 안 잡히면 따블이라도 외쳐서라도 어떻게든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한테 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수출 납기 맞추려면 운임료, 더 높은 운임료를 내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운임료는 올라가고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익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화물 운송 시 국적선사 이용률을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을 한다면 국내 수출 기업은 안정적인 운송을 하게 되고 국적선사들도 일정한 화물을 계속 싣게 되니까 계속 꾸준한 이익을 내게 되는, 그래서 양쪽이 윈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해운 물류업의 경쟁력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이제 글로벌 그런 네. 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세계적인 해운 업체들은 그야말로 요즘 혁신과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1위부터 3위의 그 해운 선사죠. 머스크, MSC, 코스코 같은 글로벌 해운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커머스 공룡인 아마존, 알리바바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굉장히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은 상위 업체 5곳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해운 기업의 순위는 모든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1위인 머스크부터 5위인 하파크루이드까지 탑 5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4.7%에 이릅니다. 8위에 오른 HMM의 선봉량은 1위인 머스크의 5분의 1 수준이고 바로 앞순위인 에버그린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해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M&A를 통해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1국가 1해운사 구조로 정리되며 국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중국의 코스코, 독일의 하파크루이트가 대표적이죠. 글로벌 해운 시장이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 된 셈입니다. M&A로 덩치를 키운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곧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크게 디지털과 수직화로 정리됩니다. 선두기업 머스크는 업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 판매에 들어갔고 하파크루이트는 운임 관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머스크는 각종 물류 기업을 인수해 해상뿐 아니라 항구나 육상 운송에 이르는 전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합니다. 이커머스 공룡인 알리바바와 아마존이 쇼핑몰에서 물류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운항 방식을 보면은 그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자화시키고 또 자동화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운임을 좀 낮게 해서 이렇듯 전통적 해운 기업부터 신흥 이커머스 기업까지 글로벌 물류 시장을 겨눈 혁신을 거듭 중인데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선사들이 M&A를 거듭하던 2017년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해운업계의 위축이 불가피했고 홀로 남은 HMM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죠.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늘린 선봉량과 치솟은 운임 덕분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선두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따라잡지 않으면 전망이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규모의 경제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히 배만 빌려주는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이제 이 해상 운송도 직접 소비자 화주에게 판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해운 기업은 이제는 어떤 화주와의 계약 관계, 마케팅 채널에서의 바게닝 파워는 다 잃어버리고 오퍼레이션만 하게 되는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전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나긴 불황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국내 해운업계.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해운과 물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항구에서 항구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인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길 원하는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선사들은 바다를 넘어 항공, 철도까지 그 영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더 뒤처지기 전에 혁신을 서둘러야 될 텐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HMM도 과거 그 계열사인 현대택배를 통해서 그 물류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열 분리 후에는 현대택배를 인수한 롯데 글로벌 로지스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수준의 도어 투 도어 서비스는 유언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HMM 또한 물류 자회사를 구축하거나 지금 HMM이 법정 관리 상황이다 보니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사업 확장이 좀 어렵다면 오히려 국적 대형 물류 기업이 국적 선사를 M&A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언들을 합니다. 예. 더불어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해운업계가 합심해서 다양한 물류 정보가 연결된 통합 물류 플랫폼 이런 구축을 하거나 스마트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도 사실은 재무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거대 라이벌 해운선사와의 경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으니 정부가 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어떤 화물을 가지고 있건 화주는 여기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운송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하나 통합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글로벌 선사들은 이미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무인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과연 그럼 그 후에 우리 미래 물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핀란드의 세계적인 자동화 터미널 솔루션 업체이자 항만 하역 장비 생산 업체인 카마가 제시한 2060년 항만의 모습입니다. 초연결, 자율 운항 선박,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서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죠.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서 글로벌 선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을 못하면 결국 고비용 구조에서 우리 선사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당장에 시급한 과제는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항로 개척 그리고 선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저런 영상과 같은 시대가 우리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